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녹화장 걸어오는 길에 네. 복도에서 지연 씨가 저를 부르길래 네. 제가 가운데를 걸어가다가 옆으로 살짝 비켜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혼자 갈 때는 뭐 가운데로 걷다가 또 옆에 누군가가 오면은 살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그렇죠. 네. 국가 간에도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혼자 걷다가도 누군가가 함께 오면 자리를 좀 같이 내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평화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니 많은 국가들이 나 혼자서 이 길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면 이 세상에 전쟁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녹화장 오는 길에 해봤습니다. 난 또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나 했는데 네, 기승전 우리 이제 역사와 함께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옥 같은 오늘 오프닝이었는데요. 오늘 또 함께 걸어갈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민 교수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딱 얼음입니다. 처음 뵙는데 그쵸, 예. 아무래도 처음 녹화장에 오시다 보니까 예, 굉장히 먼 걸음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가톨릭 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동민입니다. 네, 지리교육과는 어떤 과예요? 지리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저희가 흔히 배우는 지리학이라는 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지리라는 것이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요건이잖아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임철균 연구원님은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제가 좀 가장 멀리서 온 줄 알았는데 네. 강릉이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용호 의원님 어디서 오셨죠? 저는 논산에서 왔어요. 강릉 덕후와 논산 덕후의 만남이 또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흥미진진한데요. 주제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상이네요. 조각상, 오랜만에 조각상을 보네요. 코가 엄청 높은 걸로 봐서는 유럽 쪽입니다. 그리고 어깨 보면요. 저 망토. 저게 보통 저 망토 있으면 뭐 시저라든지 또 고대 로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자, 저 인물은요. 카르타고 유명장인 한니발 바르칸입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바로 그 한니발 장군이죠. 저 한니발이 카르타고를 대표하는 장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저 네. 조각상의 모습이 20대예요. 그럼 저보다 어려요? 네. 한니발 장군이요. 엄청난 노안이시네.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저 한니발 바르카 장군이로 유명해진 로마 카르타고의 천년전설 포에니 전쟁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카르타고가 어딘지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카르타고가 어디야? 유럽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고대 중동에는 셈종이라는 유목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금의 레반트 지역으로 갑니다. 레반트 지역으로 가서 해안에 정착한 그 일부의 인원들이 도시를 세워요. 그 사람들이 비블로스, 시돈, 티레 이런 도시들을 세우면서 연맹체를 구성한 게 페니키아 연맹입니다. 이 페니키아라는 거는 원래 포니기오라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이 포니기오라는 원래 뜻이 가나안 사람들, 다른 말로는 뿔고동이라는 뜻입니다. 뿔고동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 레반트 지역에서 뿔고동이 바다에서 나요. 그 내장을 가지고 천을 염색을 하면은 자주 색깔 천이 됩니다. 이게 부가가치 상품이잖아요. 비쌀 거 아니에요. 자주색 그 망토 굉장히 비싸다고 비싸다고 지난 그렇죠. 시간에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그 망토를 또 팔고 또 레바논 산맥에서 자생하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게 물에 대한 저항성이 좋아요. 그 나무 갖다가 가구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건축자재도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주로 무역을 하면서 바다로 팽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케네 문명이라는 그리스 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이 문명이 화산 폭발, 뭐 이민족 침입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멸망해요. 그러면서 저 지중해 지역이 완전히 무주공산지대가 됩니다. 그거를 페니키아 연맹이 빠르게 서진을 하면서 한 30개 정도의 주요 도시를 세우죠. 그중에 아프리카를 따라서 서진을 하던 전략적 중심지가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이게 뉴타운이에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맨 머리 꼭대기 부분을 점령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지도로 봐서는 정말 특징이 카르타고는 바다에만 인접해 있어요. 무슨 국가가 저렇게 얇고 길게 돼 있는지.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해상에서는 카르타고라고 할 정도로 이제 유명한 나라라면 그때 당시에 로마는 어떤 상태였나요? 카르타고가 아주 잘 나갈 때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을 때 로마는 갓 탄생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아, 기원전 750년 무렵에 이제 그 외지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라티움이라 불렀습니다. 자, 뭐 라틴 문자, 라틴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라티움에서 나온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는 에트루리아족이라든지 리구아족 같은 수많은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로마는 문자 그대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쬐끄만 부족 국가였을 뿐이었던 거죠. 처음 시작은 저렇게 미약하게 딱 부츠 지역만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부츠 중에서도 정말로 이제 그 끈 구멍 한두 개 정도 그 정도였던 겁니다. 아니 근데 어쩌다가 카르타고랑 이렇게 맞붙게 되는 건지 로마가 무슨 이유로 이 지중해 쪽을 넘보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에트루리아 원래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했던 부족은 가장 잘 나가던 부족은 에트루리아인들이었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이 당연히 로마를 굉장히 위협을 하고 압박을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BC 506년이 되면은 이 로마가 주변의 부족들을 이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트루리아인들하고 아주 기나긴 항쟁을 거친 끝에 에트루리아인들 하나하나 이제 그 제압을 하고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기원전 338년에는 원래 동맹을 맺었던 이제 그 동맹 부족들까지도 다들 힘으로 제압을 하고 나중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지배하는 어떤 이탈리아 반도의 패자가 되기 이르는 겁니다. 이탈리아 패자가 됐는데 그럼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지. 굳이 왜 지중해로 나와요? 자, 이탈리아 반도를 이제 그 장악을 했으면 됐다. 안타깝게도 전쟁사, 인류사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탈리아를 장악을 했으니까 더 넓은 땅, 더 넓은 바다를 지배해야 되겠다. 그런데 북쪽에는 아주 험준한 알프스 산맥이 이제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넘어가기 힘들겠죠. 기껏 고생을 해서 산맥을 넘어갔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 바로 켈트족이 살고 있던 겁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켈트족은 워낙 싸움도 잘하고 숫자도 많고 막 덩치도 크고 하니까 싸우기도 힘들고 어렵게 싸워서 이겨본들 크게 얻을 게 없다. 그런데 지중해는 그런 알프스 산맥이라는 장애물이 없다. 그런데다가 바다, 아주 고대부터 무역로였습니다. 이 바다를 장악하면은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아주 귀한 물자들도 얻을 수 있다. 자원들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북쪽이 아닌 남쪽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로 뻗어나간 겁니다. 근데 밑으로 가려는 욕심 슬슬 이제 야망을 뻗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지중해는 카르타고가 싹 정리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 카르타고가 로마하고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로마가 카르타고한테 어떻게 비벼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카르타고가 당시에는 이제 국가의 팽창 정책의 일환으로서 너 나랑 무역 조약 맺을래 아니면은 나랑 한번 붙어볼래. 오. 그래서 조약 조약 맺자. 이렇게 하면 조약을 맺는 거예요. 거의 뭐 대항해 시대의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무슨 조약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라고 하면은 이제 공격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네. 이런 공세적 팽창의 시기였기 때문에 네. 로마도 다른 여타 도시 국가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죠. 그리고 로마는 로마 나름대로 이 당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대국인 카르타고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떤 자기들의 공화정의 입지를 다지고자 한 목적도 있었죠. 어찌됐건 이 첫 번째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카르타고는 로마가 바다로 뻗어나오지 못하게 너네 어느 성까지 이남으로 내려오지 마 하고 딱 정해줍니다. 남방 한계선, 네. 뭐 서방 한계선 이렇게. 네, 그 밑으로 내려올 때는 5일 이상 머무르지 마.
너희들이 사고 파는 물건은 다 국가가 값을 정해줄 거야. 이렇게 되게 세부적으로 정해줘요. 반면에 로마는 카르타고 당신들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어떤 부족들 우리 라틴계 사람 누구 침공하지 마. 이탈리아 반도로 오지 마.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어떤 느낌 드세요? 내용 들었을 때. 말로만 조약 아닌가? 물론 뭐 서로 평화 조약을 맺은 것 같긴 하지만 훨씬 더 넓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를 카르타고가 다 막고 안에서만 놀아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 로마는 저 카르타고가 저 강한 군사력이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첫 번째 조약이 맺어지고 로마가 점점점 더 크니까 카르타고가 얘네 안 되겠다. 더 압박해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로마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조약 체결하고 나서 15년 뒤에 본격적인 전쟁이 발발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조약 한 번, 두 번 맺다가 나중 가서 형 적당히 좀 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이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전쟁이 발발을 해요? 자, 기원전 264년도에요. 마메리틴이라는 용병 집단이 있었습니다. 자, 이탈리아 반도를 보면은 이탈리아 반도가 장어처럼 생겼고, 자, 이탈리아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죠. 이제 축구를 잘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그 장화시는 발로 이제 걷어차는 축구공 같은 데가 시칠리아입니다. 자, 이 시칠리아는 아주 고대부터 지중해의 그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이베리아 반도 등등을 이어주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시칠리아는 아주 그 고대, 중세, 근대를 거치면서 아주 격동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지정학적 요지였는데요. 그런데 이 마메리틴이라는 용병 집단이 시칠리아 북동쪽 끝에 있는 메사나라는 도시를 약탈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시라쿠사이, 이 시라쿠사이가 자기들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주 공포에 질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라쿠사이 군대가 마메리틴을 격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니까 때마침 지중해를 주름잡고 있던 카르타고 군대가 이 시라쿠사이 군대를 공격을 해가지고 격퇴를 해버린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카르타고 군대가 시라쿠사이 군대만 격퇴를 해버린 게 아니고 그 시칠리아 북부에서 무슨 점령군 마냥 행세를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마메리틴 입장에서는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제 카르타고한테 복속이 되겠다. 더 심하면은 노예 취급을 당하겠다. 네. 이런 식의 이제 그 공포,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메리티니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마침 그 바다 너머에 있던 로마한테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로마가 꿈틀꿈틀하고 있고 카르타고는 이제 내가 눌러버릴 거야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싯돌이 칙 하고 지금 켜진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때 당시에 로마군하고 카르타고군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당시 로마군은 공화정의 유산 계급,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시민들이 주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력 병종은 중장보병이었어요. 근데 로마군에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최고위층의 사령부급에 있어야 될 사령관들이 전문 장교 집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화정에서 이제 선출된 집정관 2명 중에 1명이 사령관 역할을 맡는데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술적, 전략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 지휘하는 군대랑 마주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떤 문제예요? 정치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치인 중에 투표를 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이번에는 너희가 지휘관에 하고 육군 총사령관을 정치인 중에 선발을 한 거예요. 네. 정말 군사 분야의 전문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지난해는 니네 당이 했으니까 이번엔 우리 당 그렇죠. 대표가 군사지휘권을 맡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반대로 카르타고군은 대대로 가업이 장군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군이 뭐 좋던 나쁘던 간에 그 자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술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술관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 장교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카르타고군은 우리 흔히들 생각할 때 용병만 모집해서 싸웠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기도 네, 한데 그렇죠. 이게 잘못 알려져 있는 거예요. 카르타고군의 그 주력은 시민들을 차출해서 만든 중장보병이었고 그 중에서 3,000명 정도 신성한 밴드라는 정예부대가 있었어요. 이 정예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르타고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너무 넓잖아요, 영토가.
자국민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도 모집하고 정복한 지역에서 징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부족의 군대가 다 섞여 있죠. 카르타고 군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여러 가지 인종이 뒤섞여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투용 동물이 있어요. 전투용 동물이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사실 전투용 동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말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고 약간 전투 보조용인 것 같고 말은. 네. 전투용이라고 한다면 직접 싸운다는 거잖아요. 적을 짓밟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지금 그 느낌은 제가 또 좋아하는 스파르타를 공격했던 페르시아가 사용했던 코끼리. 네, 맞습니다. 정답이네요. 오. 지금 제가 명화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아프리카 코끼리가 엄청 사납고 커요. 맞아요. 코끼리 아종 중에 가장 큽니다. 아니 근데 저 코끼리는 이동할 때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동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 걸어요. 코끼리가 생각보다. 코끼리 빨라요. 생각보다 빨라요. 코끼리가 만약에 마음 먹고 쫓아오잖아요. 사람 못 도망가요. 그 맞습니다. 정도로 빨라요? 엄청 빨라요. 아, 네. 저 코끼리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까 저희가 조각상에서 봤던 한니발이에요? 네, 한니발 바르카예요. 아, 저 코끼리가 근데 카르타고가 도시에서 사육을 한 건 아니고 네. 아프리카에 베르베르족이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용병으로 모집되면 베르베르족이 가지고 있던 전투 코끼리를 같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오면서 저 코끼리도 같이 가져오니까 딱 봐도 위압감이 들잖아요. 네. 근데 저 코끼리가 단점도 있습니다. 많이 먹어요. 많이 먹기도 하고 네. 정답을 사실 말씀하셨어요. 뭐요? 굉장히 사나워서 네. 전투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편도 막 공격해버려요. 네, 적도 위험하지만 아군도 위험해요. 그리고 저 코끼리가 막상 전투 현장에 투입이 되면 주로 직진으로 뚫고 나가거든요. 예. 물론 뚫고 나갈 때 거기서 이제 거슬리면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당시 베르베르족은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카르타고는 로마하고는 다르게 해군력이 뛰어났어요. 그렇죠. 그럼 카르타고는 굉장히 다민족의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용병들도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그 중장보병들이 방패를 내세워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 칼을 들고 전진하는 이런 형태의 진을 벌써부터 이루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군은 표준 장비로 글라디우스, 단검을 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찌르는 창, 하스타라는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투창인 필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중장보병이 필름을 투척을 하고 그 다음에 글라디우스 뽑아서 전진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전형적인 로마의 그 전투 방식을 이때부터 벌써 사용을 했군요. 그렇죠. 로마도 기병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병이 당시에는 등자나 안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 2년 가르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순전히 기수의 감각으로만 그렇죠. 이제 해야 되니까 크게 기병이 늘진 않지만 전쟁 후기로 갈수록 로마 기병들도 수준이 조금씩 올라가고 수량도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 네, 이렇게 카르타고의 군사력과 로마의 군사력에서 시칠리아 섬에서 1차 포에니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로마가 출병을 하니까 카르타고 군대는 메사나를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었고요. 시라쿠사이도 카르타고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로마군 입장에서는 카르타고 군대, 시라쿠사이 군대를 각계 격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약했던 시라쿠사이 군대가 먼저 로마군하고 격돌을 하게 됩니다. 시라쿠사이 군대도 제법 잘 싸웠고 기병전에서는 오히려 우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병전에서 결국에는 패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군대는 시라쿠사이 군대를 격퇴를 하고 그 당시에 시라쿠사이 왕이었던 히에로는 자기 나라로 이제 철수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로마군은 시칠리아에다가 증원 병력까지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칠리아에 있는 부족들이 이제까지는 카르타고가 정말 최강이었구나. 그러던 것이 알고 보니까 로마가 더 강해 보인다 해가지고 다들 로마 편에 붙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바로 어제까지 로마를 적대시했던 시라쿠사이조차도 카르타고를 배신을 하고 로마 편에 서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카르타고의 힘이 강했던 시칠리아에서는 로마의 힘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로마 군대는 시칠리아 중에서도 아그리겐툼이라는 요새 군사 요지가 있었습니다. 본부고 거점이다 보니까 아주 견고한 요새가 만들어져 있었겠죠. 여기는 한니발 바르카가 아니고 한니발 치스코라는 인물이 수비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10,000명 정도의 많은 병력, 거기에다가 오랫동안 농성을 할 수 있는 식량, 물자까지도 잔뜩 비축해놨었고요. 자, 로마군이 상당히 연승을 했고 다른 부족까지 포섭을 했다지만은 이렇게 견고한 요새에서 농성을 한다. 무리하게 이제 성을 공격하면은 자칫하면은 손실이 누적되고 이제까지 해왔던 연승의 행진을 어그러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단기전 대신 장기전, 아그리겐툼 성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자, 카르타고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안 그랬겠죠. 이 당시에 카르타고의 실권자 중에 한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노가 대장이 돼가지고 로마군보다 더 많은 군대를 시칠리아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겐툼이 로마군한테 포위가 되고 그 로마군의 포위망이 또다시 이제 한노 군대에게 포위가 되는 일종의 포위망을 또다시 포위하는 그런 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로마는 샌드위치가 된 거네요. 그렇죠. 샌드위치가 되면은 로마군이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샌드위치가 됐으면. 샌드위치가 됐으면 당연히 불리하죠. 안쪽에 있는 요새에 있는 인원이 바깥으로 나오고 포위를 하고 있는 바깥쪽 카르타고 군대가 누르면 완전히 뭐 양면을 다 공격당하게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아, 반전이군요. 포위가 몇 달씩 지속이 되니까 아그리겐툼에서도 식량이 바닥이 납니다. 포위하고 있던 로마군 역시 식량이 바닥이 납니다. 이 상황에서 한니발 지스코, 아그리겐툼 사령관은 한노한테 봉화 신호를 보냅니다. 로마 군대를 공격을 해서 전멸을 시키고 포위망을 풀어달라. 당연히 한노 입장에서도 로마군 역시 식량이 바닥이 났을 때니까 이때야말로 공격을 할 절호의 찬스다. 그러면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자, 로마군도 적의 요새는 포위했지만은 식량이 바닥 났으니까 완전히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이 당시에 카르타고 군대는 코끼리도 있었고 기병 전력도 로마군보다 우세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군을 압박한 다음에 코끼리로 진영을 분쇄하고 양익에서 기병대로 이제 포위, 이제 교란을 해가지고 섬멸하려는 그런 작전을 세웁니다. 문제는 일진일퇴로 정말로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과정에서 로마군 부대 일부가 카르타고군 진영을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진영이 이제 깊숙이 뚫려버리니까 카르타고 군인들이 그 상당수가 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났으면은 당연히 카르타고가 전열을 재편을 해가지고 역습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문제는 코끼리의 성격상 이 코끼리가 이렇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니까 이 화를 로마군한테 풀어버린 게 아니고 옆에 있던 카르타고 군대한테 풀어버린 겁니다. 코끼리가 완전히 날뛰어버리니까 카르타고군 진영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네, 무너지겠죠. 이렇게 되면서 한노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됩니다. 코끼리만 없었으면 어쩌면 이겼을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을 하필이면 비장의 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카르타고군은 자멸해버리는 그런 이제 그 패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사실 시칠리아를 뭐 먹었다고는 하지만 네. 시칠리아는 섬이라기보다는 로마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해군력 없이는 못 지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르타고 하면은 해군이잖아요. 해군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로마군은 변변치 않은 상륙 능력조차 없었어요. 저 전투를 위한 병력 수송도 그리스 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한테 요청해가지고 우리 좀 실어다 줘 해서 건너간 수준이었거든요. 아, 배를 렌트해서 간 거예요? 네. 근데 카르타고군은 이런 로마군하고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해군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카르타고 해군의 5단 노선 중에 한 척이 좌초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로마군이 그걸 주웠어요. 로마가 이거 갖고 왔죠. 웬 횡재냐 하고 가져와서 뜯어보니까 이 만들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60일 만에 5단 노선 100척하고 3단 노선 20척을 찍어내요. 총 동원을 했겠죠, 인력을. 학습 능력이 어마무시하네요. 네. 이 군함을 운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해군 함선을 운용하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군함을 모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기술 그리고 숙련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 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다. 왜냐하면 기계
뭐 항법 장치, 기계 이런 게 없으니까 전부 이제 그 경험 그리고 숙달된 사람의 기술 이런 것들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를 몰고 가면 끝이 아니고 아주 정밀하게 빠른 속도로 기동을 해야 되겠죠. 더더욱 어떤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전술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제 최신 군함만 손에 넣었다, 군함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본들 항해술이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그런 해군은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로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못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뛰어난 묘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로마는 자기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 자, 어떤 아이디어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의 군함입니다. 오른쪽이 뱃머리인데요. 뭔가 좀 특이한 게 보이지 않나요? 그 도시 엄청 크게. 갑주가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네요. 뭔가 돛대 같기도 네, 한데 돛대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창 하죠. 같기도 하고. 아, 저 앞에 뾰족한 거요? 예, 맞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창이 내려와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창으로 이렇게 찔러요? 찌르는 겁니다. 아, 진짜요? 자, 적 병사를 찌르는 게 아니고 적 함선의 갑판을 찌르는 겁니다. 자, 저렇게 보면은 이제 옆에서 보니까 길쭉해 보이는데 네. 저게 사실은 난간이 달린 널빤지예요. 아. 그 널빤지 끝에다가 그 큰 못, 창처럼 생긴 큰 못을 갖다 박은 겁니다. 적함이 가까이 오면은 저 길쭉한 다리 같은 것들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네. 내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확 박히겠죠? 박히는 겁니다. 로마는 오랫동안 뭐 에트루리아 쪽, 심지어는 켈트 쪽하고도 아주 그 지상전을 많이 해왔기 네. 때문에 해전에는 카르타고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은 백병전에서는 특히 보병전에서는 카르타고군을 이제 그 상대하거나 압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게 저렇게 있으면 미끄럼틀 같죠? 네. 저거를 이제 밑으로 툭 내려버리는 겁니다. 내려버리면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배하고 배 사이에 다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로마 군인들이 이제 칼을 들고 칼을 타고 함선으로 몰려가서 백병전을 벌이는 겁니다. 와, 진짜 최첨단 해군 무기네요. 맞습니다. 저런 장비의 이름을 코르부스라 그럽니다. 그 라틴어로는 까마귀라는 뜻인데 왜 까마귀예요? 그것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끝에 까, 스파이크가 네. 까마귀 부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네. 까마귀 부리가 적 배에 콱 찍히면 네. 그때 달려가가지고 싸운다. 저게 카르타고 군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카르타고 군의 주요 전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충파, 당파하는 거죠. 네. 배와 배끼리 부딪혀서 깨트리는 거. 네. 나머지 하나는 멀리서 투창이나 활을 쏘는 거여서 카르타고 군의 수병들은 중장 보병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가까이 올 줄 몰랐던 네, 거죠. 가까이 올 줄 몰랐던 네. 거예요. 근데 중장 보병이 넘어가서 싸우니까 자기들은 상상도 못한 전투 방식이 벌어진 거죠. 근데 저게 네. 유리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여기도 불리한가요? 배 앞쪽에 저렇게 길고 큰 거를 달아놓으면은 무게. 당연하게도 배가 빨리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배가 좌우측으로 빨리 틀지도 못할 거고 속도도 못 낼 거고 하다 보니까 기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 그런 단점도 있었어요. 기원전 3세기 로마가 지중해로 팽창하면서 기존의 강국이었던 카르타고와 충돌한다. 상대적으로 육군이 강력했던 로마는 초반 전투에서 우세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해군력에서 열세를 보인 로마는 이를 타개하려는 방안을 찾게 되고 코르부스라는 비밀병기를 개발해 카르타고와의 해상결전에 나서게 된다. 무조건 한 번만 붙어봐. 그러면 네. 내가 백병전으로 이길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전술에 휘말려서 연이어서 해전에서 연패를 해버립니다. 오, 카르타고가. 카르타고군요. 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제는 자신감에 충만해져가지고 네. 이제는 전선을 북아프리카로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 네.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전쟁을 끝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집정관 아툴루스 레굴루스하고 루키우스 불소 롱구스를 지휘관으로 하는 330척의 전함 그리고 수송선 약 2만 6천의 지상군을 보내서 와. 대함대를 조직한 거죠. 와. 로마 군의 대함대가 발진해서 온다는 걸 카르타고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중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350척이나 되는 5단 노선으로 구성된 카르타고 함대가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맞붙어요. 살라미스 해전을 제외하고 고대 해전 역사상 가장 큰 해전이 바로 이 에코노무스 해전입니다.
에코노무스 해협에서 발생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건데요. 네. 여기서 기록에 따르면은 피와 시체가 바다를 뒤덮고 치솟는 연기가 하늘을 가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카르타고도 저 상륙병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결사적으로 전투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군이 그 카르타고의 결사항전을 극복을 하고 튀니지의 압시스로 상륙작전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우와. 그런데 결사항전을 했잖아요. 네. 로마군도 저 에코노무스 해전을 이겨내느라 너무 많은 병력을 소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상륙을 못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바로 출격한 지상군한테 대패하고 집정관 2명 갔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아틀루스, 레굴루스가 포로로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 구조 요청을 했겠죠. 네. 로마도 한 500척 정도 다시 구조 함대를 보냅니다. 카르타고도 이걸 다시 요격하기 위해서 다시 200척의 함대를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잘 되새겨 보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께서 계속 일본 해군을 연파해 나갔잖아요. 일본 수군을. 그러다 보니까 사천 해전쯤 되면은 일본 해군이 겁에 질려서 못 싸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카르타고 군한테 벌어진 거예요. 로마 군범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200척 함대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200척 중에 무려 114척이 격침돼 버려요. 아이고요. 로마가 압도적으로 이긴 거예요. 해전에서. 그 최고의 카르타고 해상군이 네네. 그러고 나서 그 살아남은 로마군은 구조를 해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경험이 부족한 해군은 위험할 수 있다. 멀리서 먹구름이 오고 있었고 바닷물이 일렁이는 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모르고 출격한 거예요. 로마로 돌아가겠다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464척 중에 384척이 가라앉아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네요. 거의 다 죽었어요. 해전에서는 이겼는데 다시 이 해난 사고를 기점으로 카르타고에게 다시 해양 우세가 넘어갑니다. 이건 하늘이 카르타고를 도왔네. 그러니까요. 그 시칠리아 섬에서는 파노르무스 같은 곳에서 로마 지상군이 싸워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마침 그 육해군의 카르타고군 시칠리아 섬의 총사령관이 한니발 바르카의 아빠예요. 아버지 그 하미카르 바르카가 지휘관이었어요. 이분이 카르타고 군의 해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로마군의 보급을 곳곳에서 잘라요. 보급이 절단돼 버리니까 이제는 로마군의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로마군을 용병들을 보내서 기습을 해가지고 공성장비 불태우고 꽤 많은 병력을 사살합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의 아빠가 보급을 곳곳에서 막아주고 뒤로는 북쪽에 있는 카르타고 군에게 보급을 계속해주고. 네. 그러니까 시칠리아 본섬에 있는 로마군은 말라 죽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니까 로마 언론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해군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해서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막대한 전비가 들잖아요. 네. 그래서 공화정이다 보니까 세금을 함부로 징수할 수는 없고 네. 로마 시민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200척 정도의 함대를 다시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해요. 근데 200척에 배치된 병력들이 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병력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군사혁신이라고 했던 코르부스를 장비할 정도의 돈까지는 안 됐던 거예요. 배는 만들었는데 네. 까마귀를 못 달았네요. 네. 이 훈련 안 된 병사들을 이끌고 야간에 항해를 강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쯤 되니까 이 드레파나 도시 앞바다쯤에 로마의 해군들이 도착을 하긴 했는데 네. 선두하고 후미가 다 뒤엉켜 버린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하미카르 바르카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하 해군 사령관한테 공격해라고 명령을 하니까 예하 해군 사령관이 그 드레파나 도시 항해에 130척 정도의 카르타고 해군 배가 있었거든요. 함선들을 다 출격시켜가지고 로마군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공격해 오니까 집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병력을. 야, 집결해 해가지고 신호를 딱 울리니까 훈련 안 된 병사들이 너는 좌로 돌고 나는 우로 돌고 얘는 앞으로 가고 앞에 있는 애는 뒤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가지고 노가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노끼리 부딪히고. 네. 이렇게 200척이 뒤죽박죽 돼 있는 상태에서 그 130척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측면에서 로마 함대를 들이받아버렸어요. 이 드레파나 해전에서 로마군이 간신히 재건한 200척 함대마저 괴멸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르타고 해군은 이탈리아 해안선까지 그 재해권을
계속 신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보급선단은 계속 깨지죠.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로마는 정말 여지껏 쌓아왔던 그 부를 동원해서 배를 만들었다가 한 번 무너지고 두 번째 만들었던 배 무너지고 마지막 세 번째 박박 긁어가지고 까마귀도 못 단 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로마한테? 한마디로 로마는 패망 직전까지 갑니다. 이 하밀카르 바르카의 뛰어난 지휘하에 이 카르타고 6해군은 로마군을 격파하거나 교란하거나 하면서 아주 로마군의 힘을 착착 빨아먹습니다. 하지만은 카르타고 역시 실컷 부활을 해서 이기기 직전까지 갔다가 네네. 결국은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예?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땅과 바다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카르타고가 부활을 해서 로마를 패망 직전까지 몰고 갔다. 네. 그 다음에 수수는 뭐였을까요? 점령을 하러 가야죠. 점령을 네.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당시에 이제 한노를 비롯한 이제 그 토지 귀족들, 기득권들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자기들의 그 입속을 채워줄 북아프리카 땅을 이제 얻기를 더 원했다. 한노를 비롯한 이런 그 기득권층은 심지어는 군함을 해체하고 해군 예산을 줄이고 심지어는 수병을 배에서 내리게 해가지고 육군으로 바꾸기까지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원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왔는데. 로마를 이제 쟤 회복 불가능해야 쟤네 안 돼. 근데 저걸 점령하느니 야, 저 비옥한 아프리카 땅을 우리가 먹자. 그러니까 배 해체, 돈 아까워. 남쪽, 남진 이거를 선택을 했다고요? 딱 그 얘기입니다. 와, 만약에 이 선택을 남진을 안 하고 이거 놔두면 이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다시 타오른다. 로마를 점령하자라고 했으면 지금의 지구의 역사가 네, 완전히 바뀐 바뀌었을 거예요?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와. 최소한 우리가 아는 서양 문명이 유럽 문명이 아닌 북아프리카 문명으로 발전했을 그렇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남진을 하기로 하고 아프리카 땅을 먹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게는 재건의 기회를 준 거네요. 알아서 이제 군대를 다른 방향으로 물려주니까 해군도 축소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로마는 살아날 구멍, 이제 부활할 구멍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면 로마가 재건을 하는 시간 동안 이 소식 또한 카르타고한테 다시 전해질 거 아니에요? 전해지죠. 그럼 남진하려던 카르타고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어. 그래서 카르타고군 사령관 한노가 로마군이 다시 해군력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전함 250척, 수송선 한 150척 정도를 9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합니다. 대규모의 병력도 준비를 같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왜요? 카르타고 본국에서 시칠리아 섬, 특히 아까 드레파나 해전이 벌어졌던 거기까지 가려면은 로마에서 오는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멀어요. 그렇죠? 로마군은 그러니까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서 출격을 해도 추가적인 보급품 없이 전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짧은 거리를. 네. 그런데 카르타고군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다 보니까 한 번에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배마다 물동량이 다 실려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카르타고군이 먼저 출격을 해서 아이가디안 섬 일대에서 이제 한번 쉬고 있었어요. 반 내리고. 쉬고 있었는데 이제 로마군 사령관이 이 의도를 알아챈 거예요. 얘네들 쉬고 나오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쉬고 있던 카르타고 해군은 급습을 합니다. 이거를 아이가스테 해전이라고 하는데 이 해전에서 로마군이 코르부스가 없었는데도 그 기동성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카르타고군을 여기서 격파를 시켜버려요, 해군을. 준비를 많이 해갖고. 네. 칼을 갈았어. 카르타고 해군 함정 중에 100척 정도는 그 자리에 도주해버리고 나머지는 격침돼버리고 그렇게 해전이 다시 패전을 해버리니까 카르타고 원로원에서는 야, 저 배 다시 만들려면 몇 개월 걸리는데 그 몇 개월 동안 쟤네 보급 못 해주면 어차피 로마 손에 절단 난다. 그러니까 차라리 협상을 하자. 조금이라도 우리가 유리할 때. 그래서 현장 지휘관인 하밀카르 바르카한테 로마군하고 협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 협상이 루타티우스 조약이거든요. 그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카르타고가 이거 안 되겠다. 협상 카드를 내밀었다는 건 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패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협상에서 물어줄 게 좀 많은데 적어도 시칠리아는 그냥 넘겨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떤 협상을 그랬어요? 카르타고는 시칠리아에서 전면 철수해라.
그렇죠. 둘째, 전쟁 중 사로잡힌 포로 전원을 넘겨줘라. 조건 없이. 셋째, 10년 동안 3,200달란트를 배상해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요? 네. 저는 받아들이죠. 저는 뭐 무릎이 굉장히 가벼운 사람입니다. 졌는데 바로 무릎 꿇어야죠. 규모를 보면은 네.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게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 1달란트가 34kg이에요. 무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금이요? 근데 이거를 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금 34kg면 얼마겠어요?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게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한 30억 될 거예요. 1달란트가. 그 3,200달란트면은 9조 6천억 원 물어내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1년에 1조네요?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쉽지 않네요. 일년에 지금 좀- 저희 너무 빙의했네.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죠? 국가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거 쉽지 않네요. 이러다 보니까 네. 카르타고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가혹한 거예요.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거 엄청난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카르타고 군의 병정 구성이 수많은 용병들을 또 데려다 썼잖아요. 네. 얘네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월급을 못 주니까 임금이 체불된 용병들이 가죠. 반란을 일으켜요. 네, 내분이 일어나는군요. 네. 그래서 카르타고도 거기서 이제 살아날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스페인이죠. 에스파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일단 뭐 배상금도 그렇고 엄청난 뭐 전쟁의 피해도 그렇지만 더 이상 지중해 무역권은 뺏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칠리아라는 땅은 그냥 작은 섬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지중해와 유럽 각지, 북아프리카 각지를 잇는 해양 무역, 해양 교통의 요지 중의 요지였습니다. 바다로 뻗어감으로써 로마 왕국 또는 로마 공화국을 넘어서 로마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의 기틀이 바로 이 포에니 1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갖춰진 건데 저희가 역사가 스포일러잖아요. 네. 1차 포에니 전쟁 당연히 2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2차를 했다라는 건 카르타고가 이걸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준비를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페니키아어로 토끼를 사판이라고 해요. 사판. 네. 근데 그 에스파냐 땅, 그러니까 스페인 땅이 토끼가 많은가 봐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땅을 사파니아라고 불렀어요. 아, 이 사파니아가 스파니아, 네,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스페인. 히스파니아로 바뀌고 히스파니아가 나중에 에스파냐로 바뀐 거예요. 어? 에스파니아? 네. 그래 에스파냐의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 어쨌든 이 땅으로 1차 전쟁 때 그래도 로마군을 상대로 거의 패하지 않았던 지휘관이 한 명 있었잖아요. 네. 하밀카르 바르카. 그 가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스페인 반도를 이제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에스파냐 원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자기 아들인 한니발 바르카 그리고 사위인 하스루 두르바를 이끌고 하밀카르 바르카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점령 작전을 시작을 하면서 효율적인 원정을 또 해요. 하밀카르 바르카가 사망한 다음에는 사위였던 하스루 두르발이 그 지휘권을 인수받아요. 은도 캐내고 병력도 신병만 5만 명 이상 징집을 하고 아프리카 코끼리도 100마리 공수해 오고 이를 갈고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로마가 모를 로마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소식이 계속 전달돼 오고 있거든요.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로마 입장에서도? 당연히 로마도 그 카르타고가 더 못 크게 적당히 절에 밟기 위한 조치에 들어갑니다. 로마 입장에서도 이 카르타고 지난 전쟁에서 제대로 밟은 줄 알았더니 이베리아 반도 아주 그 금슬라기 땅을 이제 그 장악을 하면서 되살아나려고 한다. 이 녀석들. 여기서 더 커버리면은 다시 이제 카르타고가 로마한테 복수까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는 기원전 226년도에 하스루 두르바라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어떤 조약을 맺느냐 하면은요. 자, 지금 프랑스하고 에스파냐 사이에 피레네 산맥이 있죠. 피레네 산맥의 남서쪽 사면, 그러니까 에스파냐 저 이제 국경집 지대에 가면은 에브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베로 강이라 불렀거든요. 이제 그 하스루 두르바한테 카르타고는 이베르 강 북쪽의 영토를 절대로 이제 지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식의 조약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제 영토를 키우면은 카르타고 국력이 커지는 건 물론이고 자칫하면은 로마까지도 위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한마디로 예전에 카르타고가 로마 로마한테. 그 앞으로 나오지 마라고 했던
복수 조약을 로마가 맺은 거네요. 딱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고 기원전 221년이 되면은요, 이 로마는 이 하수르 두루발을 암살해 버립니다. 사위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이 하수르 두루발이 뭐 정치력으로 보나 군사적 재능으로 보나 뛰어나고, 거기에다가 카르타고가 이베리아 반도를 거의 다 이제 그 지배까지 해버리니까 가만두면은 정말로 위험해지겠다 해서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근데 우린 한 명이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싹 자르면서 걸음 줬어요. 마음속에 그렇게 적개심에. 하면서 이제 한니발이 크기 시작하는군요. 맞습니다. 하수르 두루발의 부하들은 이 한니발 바르카를 만장일치로 그 자기를 총사령관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함으로써 한니발의 시대가 옵니다. 카르타고 지중해 무역권, 제해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넌 어디 꿈틀거릴 생각하지 마, 밟을 거니까. 이렇게 시작했던 둘의 관계는 야, 카르타고 꿈틀대지 마, 다 가만 안 둬 라고 해서 한니발의 아버지도 죽었고요. 사위는 심지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한니발이 드디어 사령관의 자리에 올랐는데요. 과연 이 한니발 가슴속에 묻어있는 복수심, 이 카르타고의 복수심이 로마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제1차 포이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는 로마를 패망 직전까지 몰고 가지만 끝내 역전당하며 패배한다. 로마의 굴욕적인 조약을 맺은 카르타고는 한니발의 지휘 아래 서력을 다짐하고, 코끼리 부대를 앞세운 한니발은 알프스를 넘어 마침내 로마로 진격하게 되는데, 고대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맞붙은 포에니 전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제국을 위한 로마의 도약, 포에니 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